이번 강의 이제 주식 보상 기준 연습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1월 1일에 기술 이사인 나잘란 씨에게 다음과 같은 조건에 현금 결제형 주가차익 보상권 3만 개를 부여를 했다고 나와 있어요. 자, 현금 결제형은 연말에 공정가치로 측정을 합니다. 현금 결제형은 연말의 공정가치로 측정을 해줘요. 공정가치로 주식 보상 비용을 측정을 합니다. 주식 결제형은 부여일 현재의 공정가치로 주식 보상 비용을 측정을 합니다. 자, 여기에서는 현금 결제형이에요. 3만 개를 부여를 했다고 그랬으니까 3만 개 곱하기 자, 네모난 박스 안에 봤더니 연말에 공정가치가 25만 원 나와 있죠? 25만 원. 자, 의무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기간이 3년입니다. 3년이기 때문에 곱하기 3분의 1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25억 원이 계산이 되겠네요. 25억 원. 답은 2번입니다. 자, 2번 문제 똑같습니다. 기술 이사인 나영일 씨에게 다음과 같은 조건의 현금 결제형 주가 차익 보상권을 3만 개 부여를 했습니다. 똑같이 3만 개를 부여를 했죠. 자, 박스 안에 봤더니 연말에 공정가치는 25만 원이라고 나와 있어요. 25만 원. 역시 마찬가지 의무적 근무 기간은 3년입니다. 그럼 곱하기 3분의 1을 해주시면 되는데 나영일 씨가 상실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추정한 권리 상실 비율이 10%라고 나와 있으니까는 나영일 씨가 90%만 실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곱하기 90% 또는 마이너스 10% 이렇게 하나 더 들어가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영일 씨가 상실할 수 있는 비율이 10%니까 90%만 현금 결제형을 실행할 수 있을 것이다. 90% 곱하기 90% 또는 괄호 1-10% 똑같습니다. 그러면 22억 5천만 원이 계산이 됩니다. 답은 1번이에요. 자, 종업원에게 다음과 같은 조건의 주가차익 보상권이 현금 결제형을 뜻하는 겁니다. 역시 마찬가지 현금 결제형 3만 개를 부여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3만 개 곱하기 연말의 공정가치로 계산을 해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첫 번째 연도의 공정가치는 만원입니다. 만원. 자, 추정 권리 상실 비율은 없어요. 없으니까 그냥 곱하기 의무적 기간이 3년이니까 곱하기 3분의 1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1억 원으로 계산이 될 거예요. 1억 원. 첫 번째 연도의 주식 보상 비용은 1억 원이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연도에는 3만 개 곱하기 두 번째 연도의 공정가치가 8,000원 이렇게 나와 있죠. 공정가치로 평가를 하라고 그랬으니까 8,000원이고요. 곱하기 3분의 2. 왜? 두 번째 연도니까 곱하기 3분의 2를 해주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얼마로 계산이 될까요? 38은 24. 그죠? 38, 8, 26. 1억 6천만 원이 나옵니다. 1억 6천만 원이 나오는데 앞에서 인식한 게 1억 원이 있으니까 1억 원을 빼주시면 앞에서 인식한 게 1억 원이 있으니까 1억 원을 빼주시면은 6천만 원이 주식 보상 비용이 되는 거죠. 6천만 원이 주식 보상 비용. 그래서 첫 번째 연도에는 1억 원, 둘째 연도에는 6천만 원이 주식 보상 비용이 되는 거죠. 2번입니다. 자, 4번 문제를 봤더니 주식 결제형이에요. 제가 여기 뭐라고 써놨습니까? 주식 결제형은 부여일 현재의 공정가치로 측정을 해라 라고 해놨어요. 부여일 현재 공정가치. 그래서 500명에게 각각 주식 결제형 주식 선택권 100개를 부여를 했습니다. 100개를 부여를 했어요. 500명에게 각각 몇 개를 부여를 했냐면 100개를 부여를 했어요. 3년 동안의 용역 제공 조건을 부여를 했다고 나와 있고요. 부여일 현재 주식 선택권의 단위당 공정가치는 얼마로 추정됐습니까, 여러분들? 150원으로 추정이 됐습니다. 곱하기 150원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곱하기 150원. 자, 기본 조건이 나와 있고요. 행색 가격 나와 있습니다. 권리 부여일의 주식 가격이 나와 있고요. 주식 가격. 그 다음에 추정 권리 상실 비율이 20%라고 나와 있네요. 그러면은 곱하기 1-20% 80%만 실현 가능하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곱하기 1-20%를 내주시면 되고요. 3년 중에 지금 첫 번째 연도니까 3년 중에 첫 번째 연도 자 곱하기 3분의 1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곱하기 3분의 1 그러면은
자, 5만 개죠. 5만 개 곱하기 150원을 해주시면 되고요. 곱하기 다시 80%를 해주시면 돼요. 80%를 해주시면은 6억 원이 나옵니다. 600만 원이 나오죠. 600만 원. 600만 원 중에서 3분의 1이니까는 200만 원이 됩니다. 첫 번째 연도에는 200만 원. 자, 두 번째 연도에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두 번째 연도에도 거기 공정가치는 다음과 같다라고 나와 있는데 공정가치가 필요 없죠. 얘는 부여일 현재 공정가치로 측정한다라고 나와 있으니까는 첫 번째 연도, 두 번째 연도가 모두 다 똑같습니다. 모두 다 똑같이 인식을 200만 원씩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200만 원씩. 그래서 2번이 틀렸습니다. 2번. 240만 원이 아니라 200만 원이 되는 거죠. 200만 원. 자, 5번 문제를 한번 볼까요? 5번 문제 10명에게 용역 제공 조건으로 현금 결제형 주식 선택권을 부여를 했습니다. 즉 주가 차익 보상권을 부여를 했어요. 자, 주식 보상 비용 계산할 때 필요한 정보가 아닌 것을 물었습니다. 용역 제공 기간 3년 필요하죠. 3년이라는 것도 필요하고요. 부엘 현재 공정가치는 주식 결제행위에서 부엘 현재 공정가치는 주식 결제행위에서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현금 결제행은 연말의 공정가치로 계산을 하기 때문에 공정가치에 따라서 주식 보상이 비용이 틀려지는데 주식 결제행은 부엘 현재 공정가치로 계산을 하기 때문에 매년 똑같습니다. 매년 똑같이 계산을 해주시면 돼요. 정확하게 제 공식을 써드리면 여기까지는 다 똑같은데 곱하기 3분의 2 한 다음에 앞에서 인식한 걸 빼줘야죠. 200만 원을 빼주시면 되고요. 여기는 곱하기 3분의 3 이렇게 해서 앞에서 인식한 거 400만 원을 빼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계산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그냥 매년 200만 원씩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2번이 틀렸습니다. 4번에 보고기간 말 현재 주가차익 보상권의 공정가치, 연말의 공정가치가 필요하다. 그 다음에 연평균 기대 권리 소멸률이 필요하다라는 거 맞습니다. 1, 3, 4번은 모두 맞고요. 2번은 주식결제형에 관련된 문제였습니다. 주식결제형. 자, 지우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금결제형은 연말의 공정가치로 평가를 해라. 연말의 공정가치로 주식보상비용을 측정을 해라. 주식결제형은 부여일 현재 공정가치로 측정을 해라 라고 했습니다. 기대 권리 소멸률이 있으면은 차감후에 계산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현금결제형은 연말의 공정가치에 따라서 주식보상비용에 변동이 있다라는 걸 알아두시면 되고요. 주식결제형은 부여일 현재 공정가치로 측정을 해주기 때문에 공정가치가 똑같이 들어가죠. 그래서 권리소멸률이 변동이 없으면은 주식보상비용은 매년 동일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이연법인세 문제까지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연법인세 자산부채 내역이다 라고 나와 있어요. 자, 당해년도에 인식할 법인세 비용은 얼마인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과세소득에 대해서 자, 부담할 법인세는 얼마라고 나와 있습니까? 40만 원이다 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은 단기에 분개를 하면은 법인세 부담액이 40만 원이죠. 그냥 미지급세금이 되는 겁니다. 미지급세금이 40만 원. 미지급세금이 40만 원. 대변에 가는 거죠. 자, 당해년도 이연법인세 자산이 15만 원 나와 있어요. 당해년도 거니까는 차변에 옵니다. 당해년도 이연법인세 자산이 15만 원 차변에 와요. 당해년도에 발생한 거니까. 자, 직전 연도에 이연법인세 부채가 5만 원이 있었죠. 그러면은 전년도에 이연법인세 부채는 대변에 있었을 거예요. 대변에 이연법인세 부채가 5만 원이 있었었는데 당해년도에 와서 반대편에 가서 소멸됐을 테니까는 없어집니다. 없어져요. 그래서 대변에 있었던 이연법인세 부채가 차변에 와서 없어지면 돼요. 차변에 이연법인세 부채 이렇게. 금액은 5만 원입니다. 자, 전전기 거 3만 원 이연법인세 부채는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전기 거는 전기에 이미 소멸됐겠죠. 그러니까 따질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부족한 만큼이 바로 뭐가 되냐면 법인세 비용이 되는 겁니다. 법인세 비용이. 자, 40만 원인데 여기 20만 원이 있으니까는 법인세 비용은 20만 원 이렇게 계산이 되겠네요. 답은 3번입니다. 그래서 단기에 부담해야 될 법인세는 40만 원이다. 미지급세금이 40만 원이 가겠죠. 전년도에 이연법인세 부채 대변에 있었는데 차변에 와서 소멸되는 거고요. 전전기 거는 전기에 소멸됐을 때는 그 고려하지 말아라 라는 얘기죠. 당해년도에 발생한 이연법인세 자산이 15만 원 있는 건 당해년도 거니까 차변에 옵니다. 그러면 자, 여기 이제 답은 법인세 비용이 20만 원 나왔죠. 그 다음 연도에는 여기는 안 나왔지만
제가 보여드리면은 자 얘는 없어진 거예요. 이렇게 없어진 거고요. 이연법인세 자산이 그 다음 연도에는 대변에 가서 이렇게 없어지는 겁니다. 대변에 이연법인세 자산이 15만 원 없어지고 역시 마찬가지 미지급 세금이 나오겠죠. 그 다음에 차변에 법인세 비용 이런 식으로 분개가 되는 거예요. 대변에 있었던 이연법인세 부채는 소멸됐으니까 또 소멸시킬 수는 없는 거고요. 차변에 발생된 이연법인세 자산이 대변에 가서 없어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됐죠 여러분? 자 2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연법인세 자산부채 금액을 구하면 얼마인가 라고 물었어요. 여기다 칠판에다 똑같이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법인세 비용 차감전 순이익이 400만 원 나와 있어요. 법인세 비용 차감전 순이익이 400만 원입니다. 400만 원 나와 있고 자 접대비 한도 초과 60만 원 나와 있죠. 영구적 차이라는 말을 써요. 영구적 차이. 접대비 한도 초과는 돈이 나가는 거잖아요. 돈이 나가는 거니까 영구적 차이입니다. 60만 원. 여러분들 법인세법에서는 송금불산입이라는 말을 쓰는 거죠.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가 일시적 차이가 되는 거죠.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가 얼마라고 나와 있냐면 90만 원 나와 있어요. 그래서 는 했더니 과세표준이 얼마냐면 과세표준이 550만 원입니다. 자, 과세표준은 550만 원이고요. 곱하기 세율이 25% 이렇게 하면은 납부할 법인세가 계산이 되는 거죠. 납부할 법인세. 납부할 법인세는 520, 525, 125, 137만 5천 원이 계산이 됩니다. 굳이 분개를 하면 대변에는 미지급 세금, 대변에 미지급 세금이에요. 미지급 세금이 137만 5천 원. 차변에는 법인세 등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변에는 법인세 비용이죠. 네. 여러분 참고로 법인세 비용과 법인세 등의 차이점은 뭐냐면 이연법인세 자산부채가 있으면 법인세 비용, 이연법인세 자산부채를 계상하지 않으면 법인세 등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모 상장회사 면접시험에서 나왔었던 겁니다. 모 상장에서 면접시험에서 면접관이 법인세 비용과 법인세 등의 차이점을 설명을 해라 라고 했었단 말이죠. 그러면은 상장회사는 반드시 이연법인세 자산부채를 인식을 해야 되니까는 법인세 비용이란 말 써야 되는 거고요. 비상장 중에서도 비외관 같은 경우에는 법인세 등이라는 말을 씁니다. 이연법인세 자산부채를 하지 않거든요. 자, 다음 연도에 법인세 비용 차감전 순이익 영구적 차이는 신경 쓸 게 없어요. 근데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는 3년에 걸쳐서 30만 원씩 소멸한다라고 그랬으니까는 이때 30만 원 소멸되고요. 이때도 30만 원이 소멸되고 이때도 30만 원이 소멸되는 거니까는 과세소득이 30만 원씩 줄어들 것이다. 과세소득이 30만 원씩 이렇게 줄어들어요. 자, 곱하기 세율이 평균 세율을 적용을 해줍니다. 우리 IFRS에서는 평균 세율이 이때는 20%, 이때는 30%, 이때는 40%라고 나와 있죠. 그리고 2, 3은 6만 원만큼 세금이 줄어드는 거고요. 이때는 3, 3은 9만 원만큼 세금이 줄어들어요. 이때는 3, 4, 12만 원만큼 세금이 줄어들어서 토탈 세금이 27만 원만큼 줄어드는 거니까 이연법인세 자산이 27만 원이 되는 겁니다. 27만 원. 법인세 비용은 110만 5천 원 이렇게 계산이 되겠죠. 법인세 비용은 110만 5천 원. 답은 2번입니다. 자, 한 번만 다시. 자, 법인세 비용 차감전 순이익은 차기에 얼마가 나올지 모르죠. 영구적 차이는 차기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 일시적 차이라고 그랬으니까는 차기에 30만 원씩 이렇게 소멸될 것이다. 그래서 30만 원의 과표가 줄어들었으니까는 곱하기 평균 세율 해주면은 법인세가 줄어들겠죠. 법인세가 줄어들었으니까는 이연법인세 자산이 되는 겁니다. 이연법인세 자산. 자, 3번 법인세 회계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을 물었어요. 이연법인세 자산은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으로 구분된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연법인세 자산 부채는 무조건 비유동으로 처리를 합니다. 자산은 비유동자산, 부채는 비유동부채로 처리가 되는 거예요. 1번 틀렸네요. 2번에 이연법인세 부채는 비유동부채로만 계상된다. 맞죠? 2번 맞습니다. 차감할 일시적 차이라는 것은 뭐냐면 조금 전에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가 발생함으로 해서 미래의 법인세가 줄어들었죠.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 조금 전에 미래의 법인세가 줄어들었어요. 그걸 우리가 차감할 일시적 차이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자, 차감할 일시적 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미래 과세소득이 발생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이연법인세 자산을 인식한다. 맞아요. 그래서 차감할 일시적 차이라는 것은 뭐냐면 현재 법인세는 늘어나지만 미래 법인세가 감소될 수 있는 거, 미래 시점이에요. 미래 법인세가 감소될 수 있는 걸 차감할 일시적 차이란 말 쓰는 겁니다. 자, 일시적 차이가 소멸될 것으로 예상되는 기간에 과세소득에 적용될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세율을 적용해서 이연법인세 자산부채를 측정한다. 조금 전에 평균 세율 갖고 계산을 했잖아요. 다 맞는 문장인데 1번이 틀렸습니다. 자, 법인세 비용을 물었습니다. 전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단기가 있을 때 전기 걸 봤더니 이연법인세 자산이 10,000원 있죠. 그럼 전기에는 분계의 형태가 법인세 비용, 이연법인세 자산이 10,000원이 있었던 거예요. 대변에는 미지급 세금이 가면 되는 거죠. 미지급 세금. 그 단기에 와서도 역시 마찬가지 분계 형태는 차변의 법인세 비용, 대변의 미지급 세금은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자, 이제 전년도에 차변에 있었던 이연법인세 자산이 대변에 가서 없어지시면 돼요. 대변에 이연법인세 자산 이렇게 금액은 10,000원이 됩니다. 당해년도에 이연법인세 자산이 또 50,000원이 생겼죠. 당해년도에 발생된 것은 차변에 오면 돼요. 차변에 이연법인세 자산이 50,000원. 네, 이렇게. 그래서 얘는 없어진 거예요. 없어진 겁니다. 이연법인세 자산 50,000원이고요. 납부할 법인세가 얼마라고 나와 있습니까? 200,000원 이렇게 나와 있어요. 210,000원에서 50,000원 빼니까 법인세 비용은 얼마가 되느냐면 160,000원 이렇게 되는 거죠. 답은 3번입니다. 자, 차변의 이연법인세 자산, 대변의 이연법인세 자산 계정 과목이 똑같죠? 상계 처리해서 이연법인세 자산을 40,000원 이렇게 표시를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이연법인세 문제를 모두 풀어봤습니다. 그래서 이연법인세 문제는 꼭 기억해 주셔야 될 게 일시적 차이만, 일시적 차이, 영구적 차이는 필요 없고요. 일시적 차이가 이연법인세랑 관련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환율 변동효과 문제 볼까요? 환율 변동효과 문제입니다. 1번. 외화 거래를 최초로 인식하는 경우에 자, 거래일에 외화와 기능통화 사이의 현물 환율을 외화 금액에 적용해서 기능통화로 사용한다. 자, 기능통화라는 것은 경제활동에서 사용되는 통화를 우리가 기능통화다라는 말을 쓴다라고 그랬습니다. 자, 보고기간 말에 마감 환율로 환산하고 외환 차이를 단기 손익으로 인식하는 항목을 물었습니다. 화폐성 외화자산, 거기 해설에도 보시면 화폐성 항목을 묻는 질문이다 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현금 및 현금성 자산, 사채, 그 다음에 만기보유증권, 매출채권, 매입채무, 미수금, 미지급금이 화폐성 항목이다 라고 나와 있어요. 미음자 들어가는 계정 과목이 많다라고 해놨죠. 그걸 제외한 나머지가 뭐가 되느냐면 비화폐성이 되는 겁니다. 비화폐성. 그래서 대부분 현금이나 돈으로 주고받아야 되는 거, 현금 및 현금성 자산부터 해서 매출채권, 매입채무, 미수금, 미지급금, 네, 뭐 이런 것들이 화폐성 자산부채에 속하는 거예요. 답은 2번입니다. 자, 2번. 기계장치를 2,500달러에 구입하였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각 시점의 환율이 다음과 같을 때 외환차손이익을 물었어요. 여러분들 외화환산이익은 결산 때는 12월 31일 결산 때는 뭐가 나오느냐면 외화환산이익이나 외화환산이익이나 손실이 나오는 거죠. 손실이 나오는 거고요. 결산이 아니라 대금 결제할 때는 대금 결제할 때 나오는 게 바로 뭐냐면 외환차익 또는 외환차손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자, 12월 31일의 환율이 얼마라고 나와 있냐면 1,200원 나와 있어요. 1달러당 1,200원 나와 있는데 대금을 회수할 때 4월 1일의 환율은 얼마라고 나와 있냐면 1,100원밖에 없습니다. 1,200원짜리가 1,100원으로 떨어졌으니까 100원만큼 손실이 되는 거죠. 그래서 100원 손실 곱하기 2,500달러예요. 2,500달러. 2,500달러를 해주시면 토탈 손실은 얼마가 될까요? 네, 25만 원의 외환 차손이 생기는 거죠. 외환 차손. 그래서 답은 3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3번. 그래서 결산 때는 외화환산 이익이라는 게 나오고요. 대금을 결제를 할 때 외환 차익이나 차손이 나온다.
자, 3번 11월 1일에 미국에 제품을 1,000달러를 수출을 했습니다. 수출 대금은 6개월 후에 받기로 했어요. 그럼 6개월 뒤에 환율이 떨어질 수도 있는 거잖아, 그렇죠? 그래서 대표이사는 환율 변동에 따른 수출 대금의 가치 감소를 우려하고 있다. 자, 다음 중 주식회사 미생의 재무팀장이라면 대표이사에게 환위험을 회피하기 위해서 해줄 조언으로 가장 옳은 것을 물었습니다. 자, 통화선도 매도 계약을 체결하도록 권유한다. 1번이 답이 되는 거죠. 6개월 후에 1,000달러를 매도하는 통화선도 매도 계약을 체결하도록 권유한다. 6개월 뒤에 환율을 지금 계약을 하는 거,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통화선도 매도 계약이라는 말을 씁니다. 답은 1번이에요. 자, 다음 문제를 한번 볼까요? 문제가 길어요, 그죠? 9월 1일에 미국의 제품을 100만 달러를 수출을 했습니다. 9월 1일에 100만 달러를 수출을 했어요. 100만 달러를 수출을 했어요. 이 당시에 환율이 얼마라고 나와 있냐면 환율은 1달러당 900원이라고 나와 있어요. 900원. 자, 대금은 몇 월 며칠에 받기로 했습니까, 여러분들? 11월 31일에 100만 달러를 회수를 하기로 했습니다. 이 당시의 환율은 얼마라고 나와 있습니까? 800원 이렇게 나와 있고요. 800원 나와 있고요. 자, 대표이사는 환율 하락에 따른 수출 대금의 가치 감소를 우려해서 11월 30일 결제일이 도래하는 통화선도 매도 계약을 체결합니다. 통화선도 100만 달러를 이용해서 환위험을 회피하려고 한다. 통화선도 약정 환율이 850원이다. 여러분,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9월 1일에 100만 달러를 수출을 했어요. 수출할 때 환율은 900원인데 대금은 11월 30일에 받기로 했습니다. 11월 30일의 환율은 얼마인지 모르겠죠. 이때 수출할 당시에는 얼마인지 모를 거예요. 수출할 당시에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수출했을 때 환율은 900원인데 돈을 바로 받는 것이 아니라 11월 30날 받기로 했는데 11월 30날 환율은 얼마인지 모른단 말이에요. 이 시점에서는. 그래서 환율이 떨어질 걸 예상을 해서 뭐 여러 가지 경기 변동이라든지 세계 뭐 이렇게 흐름이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떨어질 걸 우려를 해서 850원에 통화선도 매도 계약을 체결했다는 얘기입니다. 850원에 통화선도 매도 계약을 체결했어요. 자, 11월 30날 가서 봤더니 실제 환율은 800원으로 뚝 떨어졌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이렇게 비교한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900원짜리가 얼마가 됐습니까? 800원짜리가 됐으니까는 외화 환산 손실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외화 환산 손실은 100원이네요. 그렇죠? 100원 곱하기 100만 달러입니다. 100원 곱하기 100만 달러 해주시면은 1억 원인가요? 네. 1억 원이 외화 환산 손실. 돈을 주고 받는 거죠. 죄송합니다. 돈을 받는 거니까 외환 차손이 생기는 거죠. 외환 차손. 자, 그런데 800원짜리를 850원에 통화선도 매도 계약을 체결했으니까 이익이죠.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통화선도 거래 이익이라는 말을 쓰는 거죠. 50원만큼 이득을 봤어요. 800원 받을 걸 850원 받는 거니까 곱하기 역시 마찬가지 100만 달러를 해주시면 돼요. 곱하기 100만 달러. 곱하기 100만 달러 하면 5천만 원의 통화선도 거래 이익을 받습니다. 자, 그래서 답은 2번이 답이 되겠네요. 통화선도 매도 계약. 이게 통화선도 매도 계약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통화선도 매도 계약을 체결하면 되고요. 외환차 손은 1억 원이지만 통화선도 거래 손익이 5천만 원. 결국은 나는 5천만 원만 손해를 봤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순서 잘 보세요. 문제는 길지만 9월 1일에 100만 달러를 수출을 했어요. 이 당시 환율은 900원입니다. 이때 받으면 상관없는데 거래처가 11월 30날 준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11월 30날 환율은 얼마인지 모르기 때문에 통화선도 팔았으니까 매도 계약을 850원에 맺었습니다. 실제 11월 30날 가서 봤더니 800원으로 환율이 떨어졌으니까는 900원에 팔았는데 800원으로 떨어졌으니까 외환 차손이 발생을 했다는 얘기고요. 800원짜리인데 나는 850원에 통화선도 매도 계약을 체결했으니까 거래 이익이 50원만큼은 발생했을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답은 2번.
자, 5번 문제. 자동차 제조업을 영위하는 코스닥 등록업체로서 대미 수출에 주력하고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수출 실적이 다음과 같을 경우에 물음에 답해라라고 나와 있어요. 자, 6월 11일에 수출을 했을 때 10,000달러를 수출을 했고요. 10,000달러. 자, 12월 31일에 환율이 얼마라고 나와 있냐면 1,250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보세요. 6월 11일에 10,000달러를 수출을 했어요. 이때 6월 11일의 환율은 달러당 1,200원이었었어요. 달러당 1,200원이었었어요. 1,200원. 날짜 순서대로 보시면 돼요. 날짜 순서대로. 자, 그런데 6월 1일 다음 날짜가 몇 월 며칠입니까? 12월 31일 나와 있죠. 12월 31일의 환율은 얼마가 됐느냐면 달러당 1,250원이 됐습니다. 1,250원이 됐어요. 그럼 매출 채권의 금액은 10,000달러 곱하기, 여러분들 10,000달러 곱하기 해서 매출 채권의 금액이 얼마가 되느냐면 10,000달러 곱하기 1,250원을 해주시면 돼요. 그럼 12500, 네, 이렇게 1,250만 원이 나옵니다. 뿐만 아니라 외화 환산 이익이 생겼죠. 늘어났잖아요. 그렇죠? 50원만큼 늘어났으니까는 50원만큼, 네, 50만 원만큼 외화 환산 이익이 생겼습니다. 외화 환산 이익이 생겼어요. 자, 대금 회수일이 몇 월 며칠이라고 나와 있어요. 3월 10일에 회수를 했는데 회수했을 때 환율이 정보가 없습니다. 회수했을 때 환율의 정보는 없으니까는 구할 수가 없겠죠. 그러면은 매출채권 1,250만 원, 외화 환산이익이 50만 원까지만 답을 구해준 걸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몇 번이 답이냐면은 3번이 답이 되겠네요. 3번이 답이 돼요. 자, 그래서 6월 11일에 10,000달러를 수출을 했어요. 1달러당 환율은 1,200원이었었고요. 12월 31일에 10,000달러의 환율은 1달러당 1,250원입니다. 매출 채권의 금액은 결산 당시 환율을 적용해서 매출 채권의 금액을 계산을 해주시면 돼요. 1,250만 원이 될 테고요. 외화 환산 이익이 발생을 했습니다. 1,200원에, 네, 1달러당 1,200원이었었는데 결산 때 1달러당 1,250원이 됐으니까 50원 곱하기 10,000달러 하면 50만 원의 외화 환산 이익, 외환차 이익이 아닙니다. 외화 환산 이익이 되는 거죠. 자, 6번 여기랑 똑같은 문제입니다. 다만 환율이 틀릴 뿐이네요. 100만 달러를 수출하고, 그죠? 100만 달러를 수출한 거 똑같아요. 그러면은 수출 당시 환율이 얼마라고 나와 있습니까? 1,200원 나와 있어요. 대금은 11월 30날 받기로 했는데 11월 30날 환율이 떨어질 것 같아. 떨어질 것 같아서 통화선도 매도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통화선도 매도 계약은 약정 환율이 1,150원에 체결을 했어요. 1,150원에 체결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9월 1일에 100만 달러를 수출했고요. 수출 당시 환율이 1,200원인데 11월 30날 돈 준다고 합니다. 환율이 떨어질 것 같아서 1,150원에 통화선도 매도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실제 가서 봤더니 1,100원이 됐어요. 1,100원. 진짜로 100원만큼 떨어졌죠? 그래서 100원 손실이 되는 겁니다. 100원. 100원 곱하기 100만 달러면 1억 원이 손실이 되겠죠? 외환차손 1억 원. 그죠? 가르고 닫고 이렇게 칠게요. 대신에 1,100원짜리인데 1,150원의 통화선도 매도 계약을 체결했으니까 50원만큼 이득이죠? 5천만 원이 이익입니다. 답은 2번. 아까랑 똑같은데 환율 정보만 살짝 바꿔놨습니다. 자, 7번 문제를 한번 볼까요? 11월 1일에 100만 달러를 수출하고 수출 대금은 6개월 후에 받기로 했습니다. 통화선도 매도 계약을 체결하도록 권유한다. 아까랑 똑같은 문제. 1번이 답이 되는 거고요. 자, 8번 문제를 보실까요? 한국에서 영업을 하는 주식회사 태우의 종속기업인, 자, 주식회사 3위는 연초에 설립됐다고 나와 있습니다. 자, 기능통화인 달러로 재무제표를 작성을 했을 때 자본금이 1,000달러, 당기순이익은 2,000달러로 구성되어 있는 자본이 있습니다. 자, 이거 어떻게 해주시면 되느냐면 자산이 몇 달러라고 나와 있죠? 5,000달러 나와 있어요. 자산이 5,000달러. 부채가 몇 달러라고 나와 있냐면 2,000달러 나와 있고요. 자본금이 1,000달러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 당기순이익이 이익, 잉여금을 뜻하는 겁니다. 2,000달러 나와 있고 2,000달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재무상태표에.
그러면 차변도 5,000달러가 되겠죠? 차변도 5,000달러, 대변도 똑같이 5,000달러입니다. 5,000달러예요. 자, 이것을 원화로 환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을 원화로 환산을 한번 해볼게요. 재무상태표. 자, 원화로 환산을 할 때 자산부채는 12월 31일에 환율을 적용을 해줘요. 기말 환율을 적용을 해주는 겁니다. 여러분들 기말 환율이 1,200원이라고 나와 있어요. 1,200원을 적용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얼마로 계산이 될까요? 600만 원 나오죠. 1,200원이니까 600만 원. 자산은 600만 원이 됩니다. 자, 부채는 2,000달러 곱하기 1,200원 하면 240만 원으로 계산이 돼요. 자본금은 기초의 환율을 적용을 해줍니다. 기초. 1월 1일의 환율을 적용을 해주는 거예요. 1월 1일의 환율이 얼마라고 나와 있느냐면 1,000원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1,000원을 곱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자본금은 100만 원이 됩니다. 100만 원. 1,000달러 곱하기 1,000원에서 100만 원이 되는 거고요. 자, 이익잉여금, 당기 순이익은 평균 환율을 적용을 해주시면 돼요. 얘는 곱하기 평균 환율을 적용을 해줍니다. 1,150원 나와 있네요. 1,150원. 평균 환율이 1,150원이 나와 있습니다. 230만 원 나오네. 230만 원으로 계산이 됩니다. 그러면 차변은 600만 원이죠. 그럼 대변도 얼마가 돼야 되죠, 여러분들? 600만 원이 돼야 돼요. 600만 원. 그런데 얼마냐면은 570만 원이죠. 30만 원이 부족합니다. 자, 이 30만 원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고 했냐면 해외 사업 환산대 또는 해외 사업 환산 대변이 있으니까 이익. 자산이 더 크잖아요. 자산이 더 크니까 이익이 되는 겁니다. 해외사 환산대 또는 해외사 환산 이익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 자, 올바르지 않은 것은 그렇습니다. 자산 총계가 575만 원이 아니죠. 네, 600만 원. 1번이 틀렸습니다. 부채는 240만 원, 자본금은 100만 원, 당기순이익은 230만 원. 뭐 하나 더 나온다라고 하면 해외사 환산이익 30만 원까지 나오시면 되겠죠. 그래서 틀린 것은 1번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